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연준 의원들이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0.25% 수준의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가팔라지면 나스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데 최근 흐름은 좀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또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또 군부를 짚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IT 버블 때도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침체기가 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침체기가 오고 2020년 노딱 사태 때도 잠시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결국은 노딱 사태 터지고 침체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역전 현상을 예견할 수 있는 10년 만기, 2년 만기 스프레드가 급속하게 축소되면서 역전 현상이 지금 코앞에 또 다가온 상황이죠. 하지만 역전 현상이 돼서 바로 침체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역전현상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개월물과의 역전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요. 이것까지도 만약에 이런 역전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경계심을 높여서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시기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좀 보시고요.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죠. 오늘 새벽에도 급등하면서 또 2.5%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2%대 돌파 위에 다시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폭락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스닥은 0.16% 수준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물론 긴 꼬리가 달렸듯이 1%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꼬리 달고 반등했다는 것은 지금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나스닥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시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이 용인되는 시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것도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흐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00원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수급 부담을 계속 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에 좀 집중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질 수급도 그렇게 지금 우리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테마주들을 개인 투자들이 다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나마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방산주를 좀 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북한의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명명했고 직접 참관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을 했죠. 북한의 이런 도발은 앞으로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국방비는 연평균 6.7%, 방위력 개선비는 9.5%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가 좀 더 중요하겠죠. 올해 2022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방위력 증가비가 약 8.4%로 꾸준한 추세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바이 앤 홀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 수급이 좋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쓴 한국항공우주의 주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방산이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고등훈련기라든지 기동 헬기 사업 같은 것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2021년에 580억을 영업이익하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는 올해 1370억으로 2020년 수준으로 지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니까요. 지금은 수급에 집중한다. 최근 한 달 동안 한국항공우주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평균 매수 단가가 39,980원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슬슬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량으로 차익 실현 나오면 눌림목이 깊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차익 실현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이 평균 단가 근처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부분이 주요 매출로 자리 잡고 있고 뭐 항공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만
보시면 아무래도 자주포 발사대, 지상 무기 체제 이런 쪽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겠죠.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디펜스는 조금 부진합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나 시스템의 매출도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테콘의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러니까 디펜스를 제외하고서는 주요 매출 구성이 우상향하는 게 에어로스페이스로서는 긍정적이죠. 2021년 실적도 매출액이 20.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7% 증가한 3,830억인데 지금 시총이 2조 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970억 정도 매수를 했고 평균 단가가 58,450원 정도가 됩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정밀 타격, 감시 정찰, 항공 전자전, 지휘 통제 분야까지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정밀 타격 분야가 55.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주요 방산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이 전략적 타격을 위한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공 유도 무기, 지상 유도 무기를 LIG 넥스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LIG 넥스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필요할 거예요. 자, 수주 잔고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2021년도에 8조 3천억 정도 수주 잔고 남아있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띄죠.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970억 정도 했는데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를 보시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매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325억 정도인데 평균 매수 단가는 73,000원 정도 나오니까 이 자리 근처에서 이 자리보다 떨어지면 충분히 매매 기회를 줄 거예요. 또 기관도 쌍끌이로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항공우주가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방산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좀 많은 편이죠. 최근에 고점을 찍고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고공전투의 저점에서 노릴 수 있지만 수익 매매를 원하거나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자리 대응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받은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4만원 근처라든지 4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평균 단가 시점 38,9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39,000원, 39,000원에서 4만원을 1차 타겟으로 보시고 이 자리 깨고 내려오면 역시 2차 타겟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하는 거죠. 단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줄거나 매수가 좀 뜸할 때 쭉 떨어지면 역시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시총이 4조 2천억으로 적은 시총은 아니에요. 지금 시총 부담은 좀 있는 편입니다. 수급만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보시면 전부 다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아주 매물대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더군다나 5만 원이라고 하는 호가가 바뀌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가 53,45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 근처, 이 53,000원 근처에 떨어지면 21일평선 쫓아 올라오죠. 자, 이 자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이 자리 깨고 내려오면 더 좋고요. 분할 매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 58,000원 부분의 박스권 상단까지 폭을 잡으시고 떨어지면 매수 구간, 올라가면 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을 세우면 이 전략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되고 시총도 2조 8천억이니까 부담스러운 시총은 아니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앞전에 피대치 분봉을 맞은 기술적 자리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수반했고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매물 소화 구간 자리로 바뀌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술적 자리인데 그것을 딛고 저점을 높이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음봉이 좀 많이 출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도 쌍끌이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22평선을 깨는 자리 그렇게 깨고 내려오면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73,2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갭으로 떠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다가 눌림목이 크게 나왔던 자리, 자, 그 자리가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좀 박스권을 보시고 저점의 박스권을 좀 넓게 보시고 내려오면 매매하고 올라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역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개인적으로는 요 8만 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격 매수가 아니라 떨어질 때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할 겁니다. 시황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최근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나스닥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변화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요. 여전히 경계심은 갖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